네, 안녕하십니까, 윤미 대표입니다. 자, 금일장 방송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6일장 기준으로 녹화 진행되고 있고요. 저 방송 보시는 분들은 9월 7일장 기준으로 모니터링 하고 계시겠죠. 자,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현재 S&P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승장 쪽으로 흘러가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자, 현물에서는 오히려 매도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발생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일단 최근에 S&P가 살짝 보합권으로 진입되고 있는데, 저번 주에 발생됐던 이슈들 전부 종합을 드리면, 자, 저번 주 금요일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호조세로 나왔었습니다. 자, 해외장을 먼저 모니터링 드린 이유가 최근 이제 국내장과 해외장과의 갭 차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해외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금 고용 현황 악화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더 추가적으로 뭔가 시장이 성장을 보여주려면은 이 고용 현황에 대한 악화까지도 이제 호조세로 전환해주면 좋습니다만, 자, 이번에 이제 고용 현황에 대해서 해석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 미국이 그동안 작년 3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만들어 왔던 이 상승세가 사실상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 때문에 시작이 됐었죠. 이를 종결하는 게 테이퍼링이고요. 테이퍼링이 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자, 종결한다는 뜻은 뭐죠? 결국에는 증시 현재 상승 구간의 종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이 부분을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미국 시장이 이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역시나 연동된 상승세를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덕분에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상승세 구간을 만들어 왔는데, 자, 이 구간이 이제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임박해 있는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 12월 테이퍼링 예상이기 때문에 곧 이 얘기는 증시 조정도 구간 12월 진행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고용지표 악화로 인해서 원래는 이 테이퍼링 시행이 9월 예상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12월로 유예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 증시에서는 호조세의 영향이 끼쳐지는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국내 장과 해외장 모두 상승 구간으로 재전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지금 약간의 상승세 구간으로 전환해서 올라가 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미국장 상황이고요. 고용지표가 분명하게 악화가 됐는데 오히려 이 덕분에 12월로 테이퍼링이 유예가 되면서 국내장과 해외장 모두 상승 구간으로 재전환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가 현재 참고하시면 되는 이슈이고요. 자, 다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고용지표가 악화됐다는 건 분명히 경제에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고용지표 악화라는 건 경제에 안 좋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 때문에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경제는 안 좋은데 증시는 오른다. 증시는 오른다라는 건 분명히 여기 사이에서 모든 게 좋게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뭔가 기초 체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초 체력이 하락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테이퍼링을 시행하면서 진행할 때 하락세가 구간이 커지게 될 수 있다. 추후 테이퍼링 시행 후 하락세 구간이 커지게 될 수 있다. 자, 이 정도까지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마디로 현재 하락할 수 있는 그 구간의 폭을 유예시키면서 더 넓힌 상황이죠. 그래서 리스크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정 리스크를 올린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증시를 당분간 3개월 정도는 조금 더 성장세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딱 이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해외장 상황인 거고요. 자, 국내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자,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6일장인 현재장 기준으로는 매도세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항선 구간이 1058선에 위치를 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 약하게 들어서다가 지금 보합권 위치에 있는데, 자, 기존에 있던 1193선, 네, 여기가 기존 저항선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이제 돌파하고선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네, 이 정도 구간에서 크게 저항 안 받고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저 정도의 저항 구간이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증시를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 거는 다시 오늘장에는 삼전이, 삼성전자가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뭐 SK 하이닉스랑 같이 등락을 보이는 기준 지표가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네,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로 해외장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반도체 지수 어제장에 전일 거래일이니까 금요일장이죠. 9월 3일장 기준으로 상승 마감을 보여줬었다. 그래서 일단 국내장 기준으로는 좋은 상황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현재 장 기준으로는 호조세 장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는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 얘기 드렸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저항선을 앞두고 있다. 1058선의 저항선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제 이 선 돌파하고 나면은 신고가까지 갈 수가 있다. 자, 이 정도까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장은 저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개별주로 좀 들어가서 보실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반등 기준으로 계속해서 요즘 올라가주고 있는데,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8% 정도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 지금 상승 구간에 있는데, 자, 장기적으로 회복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그동안에 너무나 눌렸었던 폭에 대해서 회복을 보인다 정도로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전의 경우에는 지금 바로 윗단가인 78,000원대의 저항선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보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 구간에서 다시 재저항 보이고 조정 구간을 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시면은 공매도 물량이 점점 쌓이고 있고요. 이 쌓인 공매도 물량이 조만간 한번 청산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정도까지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기준 얘기 드렸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반등 구간 들어섰는데,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약한 상태이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하락 지지 구간이었던 11만 2천원 선, 여기가 이제 실질적인 저항선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올라오더라도 11만 2천원 선에서 저항 맞고선 매도로 뺄 가능성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하이닉스가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좋게 보는 부분은 이제 DDR5를 실질적으로 먼저 시행한 게 하이닉스가 먼저 시행했기 때문에, 수혜는 아직 안 나왔지만 추후 이제 수익폭은 현재 시점 기준 대비 수익폭은 하이닉스가 더 커질 수 있다 정도까지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존 저가 대비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8% 정도 반등 보였다가 최근 며칠 동안 빠지고 있는 그 정도 구간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최근 테마들 성향이 굉장히 좀 편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자, 하반기 들어서 가장 핵심되는 테마는 이제 2차 전지 외에 백신 로컬 생산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백신 자체 개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보시는 분들, 전기차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저는 명백히 전기차는 핵심 테마는 아니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전기차가 아니라 2차 전지가 맞고요. 2차 전지가 맞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수소차 테마로 전기차에서 넘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도가 수소차와 전기차 둘 간의 컨소시엄 경쟁 구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현대차는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100% 몰빵을 하고 있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테슬라의 전기차 패권을 뺏긴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수소차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로 들어간 시총을 슬슬 다시 빼고 있습니다. 빼서 이제 수소차 섹터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측하는 기준으로 수소차가 전기차, 뭐 나중에 10년 뒤에 뭐가 이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라는 것은 애매하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럼 경쟁으로 붙어봐야 합니다. 이 기업들조차도 판단이 서로 상호간에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실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저의 관점으로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둘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구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 두 개가 전부 다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일단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수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 일단 전기차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지는 미지수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퀘스천 마크가 생겼다란 말이죠. 왜냐하면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충전에 대한 부분, 충전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부분, 이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충전 시간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연료 공급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수소차의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종목이 지금 3분기 기준으로는 돼버렸단 말이죠. 테슬라도 과거 주가 대비해서 지금 한 30% 정도 빠져있는 상태이고, 저도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테슬라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양 섹터에서 전부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사실상 2차 전지 섹터가 맞고요. 2차 전지는 뭐 수소차이건 전기차이건 결국에는 수혜를 볼 수가 있는 핵심 테마 종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테마에 대한 수급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매출 형성을 못한 상태인데 추후 매출을 추가적인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면에서 변수가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지속적으로 성장해가는 섹터로 보시면 되겠고, 이쪽들이 뭐 결국에는 대기업들이 계속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대기업군들이 신규 사업을 어느 쪽으로 넓혀가고 있느냐를 보시면은, 자, 그쪽 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군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백신 로컬 생산 파트는 이제 삼바, 뭐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사실상 셀트리온도 결국에는 추진을 하게 될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들한테 수혜를 받는 1차 벤더들, 1차 벤더들이 있으시고, 백신 자체 개발을 하는 기업들도 있죠. 기존에 저희가 뭐 진행을 했던 투자 기업들 중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기업들도 해당이 됐었고, 뭐 그 다음에 사실 캐몬 같은 기업들은 자체 개발 그런 기업들이 아닙니다. 캐몬 같은 기업들은 자체 개발 기업이 아니고 1차 벤더에 해당되는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차이가 있냐라면은 백신 자체 개발은 직접 R&D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자체적으로 이제 임상 승인을 거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임상 승인이 꼭 국내에 한정되지 않아도, 국내 아니어도 해외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도 수혜 대상입니다. 그리고 모회사 자체가 아니어도 자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수혜 대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로컬 생산 관련주들은 뭐 1차 수혜, 기본적인 핵심 수혜주들은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이제 1차 벤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료 공급 형태, 원료 공급 혹은 이제 mRNA 뭐 효소 공급, 뭐 효소 공급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 로컬 생산 쪽 파트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수주를 전부 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받아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원료 공급과 뭐 mRNA 효소 공급 등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 수혜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백신 자체 개발을 하는 기업들은 임상 승인 이후에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서 직접 수혜가 될지 안 될지가 갈리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갖고선 투자하는 게 백신 자체 개발 파트가 되겠고,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이들과의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업들, 이 기업들은 지금도 바로 수급만 들어오면 집중되면 상승 가능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세 개 테마에서 돌아가면서 수혜를 보고 있고, 백신 자체 개발도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스토리를 짜가고 있는, 혹은 어느 정도 말이 되는 R&D가 진행되면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테마에 대한 수급 변동, 그 다음에 국내 지금 현재 현황, 그리고 해외장 대비 국내장의 현황,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드렸고요. 자, 일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자, 이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카톡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관련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스타트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 이제 국내 백신 국내 자체 연구개발 생산, 그리고 해외 백신 생산된 건들의 국내 수주 물량, 그죠? 이제 로컬 생산이죠. 로컬 생산,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세 가지가 중점이라고 일부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줬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녹화는 9월 6일장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7일장 오전에 체크를 하고 계시겠죠.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석유화학 섹터가 좀 더 공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자, 일단 석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최근에 유가 변동률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발생됐던 매출 증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석유화학 섹터가 올라가야 될 명분은 별로 없습니다. 석유화학 섹터가 집중돼야 될 이유는 크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오늘 장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라야 될 명분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2차전지 섹터였고 그동안에 너무나 하락세가 강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모멘텀이 남아 있었는데, 전지 임에도 매도세가 강했고 그동안의 매도 물량에 대한 쇼커버링 발생하는 것이 적절했습니다. 적절한 상승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밀림세에 대해서. 자, 그런데 지금 LG화학 외에 나머지 뭐 금호석유라든가 뭐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만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솔루션은 그래도 상승에 대한 명분이 있는데, 자,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 그리고 혹은 뭐 이수화학, 뭐 애경유화, 대한유화, 유화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오히려 이제 유가 하락 사이에서 매출적인 증가보다는 원가 감소로 인한
이익률 상승. 네, 이 정도 메리트만 있는 종목들이고요. 네, 애경유화 같은 경우에 뭐 상승세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로 강하게 올라갈 만한 이슈는 전혀 아닙니다. 네, 대한유화의 경우에도 뭐 최근에 계속해서 밀리다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적절한 상승세이고요. 대한유화 정도면. 네.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왜 이 오일에 대해서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자, 오일이 유가가 최근 이제 뭐 아프간 사태 때문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변화율은 굉장히 작습니다. 네, 변화에 큰 영향은 아직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현재 미국의 수요량 변화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수요량 변화 과정에서 제일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뭔가 공격적으로 매출 성장세 혹은 뭐 수요 성장세 등등이 나와주는 그런 기업군이어야 되는데, 자, 그런 기업군이 오히려 최근 이제 고용 현황 악화로 들어가고 있죠. 네, 전주 발표된 수치상으로는 고용 현황 악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웃기는 건 동시에 이제 실업률이 감소했어요. 네, 실업률이 감소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일단 이번에 채용을 진행을 했었죠. 7월까지. 네, 7월까지 진행된 채용 건들에 대해서 자, 일단 합격자들은 발표되거나 네, 혹은 이제 채용 추진 상태에서 대기 발령 처리된 인원들이 상당량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로 들어가는 인력들 제한적이고, 그리고 자택근무 비중이 재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핵심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황 때문에 실업률은 분명히 감소하는데 고용 현황,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완벽하게 고용자로서 업무를 행하고 있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집계 기준이 다른 두 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핵심적인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기준에서 볼 때 기업들의 생산량은 더 증가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증가하긴 어렵고 현재 시점 대비 오히려 생산 감소로 인해서 오일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오일 수요 줄어듦으로 인해서 유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오펙 국가들은 증산 조치를 부분적으로 시행했었는데, 현재 수준의 스탠스로 소폭씩, 소량씩 증가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오히려 이제 현재 수준보다 감소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오일 판매 단가로 감소하는 만큼 기존에 있던 이제 오일 공급 기업들, S-오일 같은 기업들은 뭐 그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유가의 감소로 인해서 마진 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동안에 이제 유가가 상승해 주면은 마진폭을 늘려왔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유가의 감소로 인해서 마진폭이 감소하게 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오일을 오일을 가공하는 기업들은 원자재 단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마진폭은 소폭 증가한다. 딱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내용. 자, 이제 상하이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상승이 아직까지 이어지면서 작년도 거의 이제 250% 급증한 수치에서 현재 또 추가로 올라가면서 300%를 초과했는데, 자, 컨테이너 지수라는 거는 사실상 이제 해운, 운송, 수요 공급 밸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는 폭증했는데 공급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감소를 보였었죠. 자, 이 이유의 세 가지 정도를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언론에서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 애널리스트들으로 내놓는, 분석으로 내놓는 내용들과 저희가 추가적으로 핵심 분석에 나오지 않는 핵심 사유에 대해서 구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 부분까지도 캐칭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대다수의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칭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선박들 검열 비중 증가, 검열 딜레이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그랬죠. 소요 시간 증가로 인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같은 선박을 운영하더라도 공급을 돌리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더 많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검열 소요 시간 증가가 일단 첫 번째. 이건 저희가 아니라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내놓는 얘기들죠. 자,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증가 발생하며 글로벌 물동량 증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해운 관련 파트, 미운영 기업들 늘어나면서 공급 감소,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들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하나 좀 짚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선박대 검열 소요 시간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인덱스가 250%나 증가할 만큼의 이슈도 아니고요. 그럼 이게 핵심 이슈라면은 딱 그 타임에 증가하고선 더 이상 증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안 맞는 내용입니다. 자, 코로나 검열이 뭐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 검열을 시작한 시점부터 그때부터 물동량에 대해서 공급이 확 감소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일정 수준의 가격 상승과 인덱스 상승, 그 이후에는 계속 횡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증가한다는 건 뭔가 수요 공급이 계속해서 안 맞는 방향으로 점점 그게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1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드렸고, 코로나 소비 증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물동량 증가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국제적으로 소비를 하더라도 항공 비중이 훨씬 큽니다, 요즘은. 최근은 항공 비중이 큼,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항공 비중이 증가했더라도 원래 이 글로벌 수입 수출의 대다수는 B2B이지 B2C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석하는 거는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증가해봤자 항공 매출이 증가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B보다 B2C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참고를 크지 않다라는 거, B2B가 훨씬 크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해운 관련 파트, 미운영 기업들 늘어나면서 공급 감소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자, 해운 관련 파트에서 미운영 기업들이 발생을 물론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발생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지금 해운 수요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이쪽에 대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운영을 진행한다는 거죠. 뭐 자택근무를 통해서든 돈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는 기업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일부 해운 기업들이 운영만 한다면 이쪽으로 나머지 컨테이너들이 발주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글로벌 전체 수요 공급이 깨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이 된다, 돈을 싸들고서 와서 본인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운영을 안 할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 내부 인건비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이걸로 인해서 수요 발주량을 아예 뭐 감소시킨다거나 혹은 중간에서 그냥 마진폭을 확 늘려버린다거나 이런 비중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나마 그래도 저는 3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이 3번은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분석이 나오지 않은 핵심적인 사유는 한 가지입니다. 글로벌뿐만 아니라 공장들 중에서 폐쇄 혹은 일시 중지되는 공장들이 글로벌적으로 상당수 존재하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상당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품 혹은 제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품을 완성하려면 해외 발주 물량을 증가시켜야 되죠. 해외 발주 물량을 증가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완제품을 형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당연히 물동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지금 글로벌 중에서 공장들이 미운영하는 공장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해외 발주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OECD 외의 국가들, 개발도상국 이하의 국가들은 이런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완제품을 형성하는 본인들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를 찍어내는 그런 기업들,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법인세 정책까지 사용을 하면서 미국 내로 공장을 많이 끌어들여 왔는데 그 공장들이 미운영되는 공장들이 상당량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미국으로 흡수되었던 공장들 미운영으로 다시 해외 발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해외 수출 물량들이 더 공격적으로, 수입 물량들도 공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이제 B2B로 인해서 증가하는 매출 및 물동량이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사유는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제 변수가 되는 부분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이슈는 조선과는 연관성이 아주 높진 않아요. 자, 물론 조선과 연관성은 있지만 조선과는 장기적인 연관성은 없고, 단기적으로 내년 초 정도까지 수혜이고, 이제 해운 관련 업종,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장 수요를 발생시켜서 그걸 수주를 받은 입장들. 이번에 올랐던 이제 철광, 스틸 관련 업계 등 실질적으로 해외 발주를 받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핵심 수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쪽 톡방 링크로 들어오셔서 현재 시점, 이 시점에서 이 물동량 증가로 인해서 정말 매출 수혜를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장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톡방에서 해당 부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체크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해외 선물 내용으로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스타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 기준으로 지금 S&P, 그 다음에 나스닥 전부 다 이제 상승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서 타고 있는데, 자, 일단 신고가에 대한 도전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나스닥과 S&P 기준으로 매매선 바로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540단가 현재 기준으로 저항선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녹화 방송이 9월 6일장 것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시점으로 제가 타이트하게 드리면은 지금 7월 일장 오전에 보시는 분들께서는 활용하실 라인이 거의 굉장히 미미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 미리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자, 7일장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당장 오늘장 매매 포인트 뭘 가야 될지가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자,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쪽 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오늘장의 포지션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 다 함께 진행을 같은 방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시점 기준으로 굉장히 지금 S&P 탄력 받고 있고 결국에 나스닥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장은 지속이 되고 있고 박스권으로 물론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자, S&P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에 대한 포지션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맞고요. 떨어지면 매수하고 떨어지면 매수하고 반복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가장 가셔야 되는 핵심적인 포지션은 4,515 라인, S&P 기준 4,515 라인은 자,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 플레이를 한번 가셔야 되는 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무너짐이 나오더라도 매수를 한번 가실 수 있는 라인, 오늘장 기준으로는 4,527 라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자, 이 라인은 이제 7일장 기준으로 보실 때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4,515 라인을 적극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큰 폭의 조정장이 추가로 발생을 하더라도, 자, 일단은 4,506 라인 그리고 가장 가기 좋은 라인은 4,473 라인, 이렇게 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라인은 반드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S&P 기준으로 매수에 대한 대응값에 대해서 제시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매도에 대한 값은 이미 현재 나오고 있는 4,540선 저항, 여기가 이제 마지막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매도로 약수익 후에는 이 라인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도 포지션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가실 라인이 없고요. 매수에 대한 자리값 세 자리 드린 4,515, 4,506, 그 다음에 4,473 이렇게 세 자리를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스닥 기준으로 있는 라인들 약 세 자리 정도 위치하고 계신데, 자, 아래쪽에서 15,658 라인,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서 보시면은 15,642 라인, 그 다음에 쭉 더 내려서 보시면은 15,603 라인, 이렇게 세 자리 값에서 나스닥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대응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스닥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매수, 떨어지면 매수에 대한 플레이로 이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매수에 대한 자리값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승장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매도에 대한 포지션 혹은 뭐 매수에 대한 포지션 뭐 구분해서 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나스닥이랑 S&P는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그와 달리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S&P가 원래 매수 쪽으로 치우쳐질 때 보통 5일도 같이 매수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지금 5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에 대한 플레이가 계속돼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자, 단기 매도에 대한 추세, 그 다음에 장기 매도에 대한 추세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자, 현재 매도를 맡고 있는 라인은 70.0 라인으로 장기 매도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 시황 얘기 드렸는데 공업적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미국장에서 공업적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네, 감소 중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바로 이어져서 글로벌 원유 생산 증산도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뭐죠? 수요 감소, 공급 증가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방향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한 건 대신에 이제 추세가 점점 약해지는 구간으로 가고는 있고요. 다음번 추세가 거의 뭐 마지막 추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도 신저가 뚫더라도 그 정도로 보입니다만, 일단은 아직은 매도에 대한 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으로의 추세 예측을 드리자면 일단 65선 정도까지는 하락세 보여주고 나서 약반등 쳐주고선 다시 이제 나중에 60선 이하 수준까지 하락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미국의 현재 코로나 증가 현황이 요즘 그래도 약간 꺾이고 있어요. 약간 그 가속도는 꺾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건이 지속적으로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경우 57.5 라인까지 50 라인까지 매도 추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지금 어제장부터 계속해서 어제장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장인데 전 영업일 기준으로 전일 자 70.52 단가에서 매도 추세를 원웨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단가와 그 다음에 69.60 단가 기존의 지지를 받다가 터닝 보여주고선 매도로 아예 전환해서 떨어뜨리고 있는 이 라인, 이 두 라인에 대해서는 오일은 올라올 경우에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에 대한 포지션 가져가시고 자, 현재 기준으로 이제 67.83 약지지 라인이 있는데 이건 오늘 그냥 바로 9월 6일장 기준으로 터치하고 끝날 것 같고요. 9월 7일장 기준으로 보실 포지션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값 67.00 자리값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단가가 아래쪽에 더 위치해 있는데 66.27, 그 다음에 65.37 이렇게 두 단가에서 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관점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넘어가서 체크를 하시자라면은 67.73과 그 다음에 63.14까지 이렇게 가능하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내용 지금 틱수까지 정확하게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 매수 자리 포인트가 정확하게 안 보이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톡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지금 오일에 대한 매수 자리 포지션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그 부분 들어오셔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일은 앞으로 하락 추세로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 드렸고 떨어질 경우에 반등 단기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값들에 대해서도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틱수 설계죠. 몇 틱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반등 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은 이제 매도장에서 떨어지는 장에서 약반등이 나서 수익이 도달했는데도 청산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버티다가 밀려서 본인이 반대로 이제 수익을 챙겨가지 못하고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피하시려면은 앞으로 어디서 정확하게 청산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톡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보시면은 자, 골드 자리값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제가 제시 드렸던 저항선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저항선 구간이었던 1835 라인 1835 라인에서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틱수만 벌써 떨어지고 있는 게 1835 기준으로 거의 100틱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최저가 기준으로 약 80틱 정도 떨어뜨렸고요. 80틱 정도 떨어뜨렸고 거의 이제 틱수 추가적으로 이따 오후장 넘어가면은 한 번 더 하락세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이 라인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35.4 라인 1835.4 라인에서 골드는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플레이를 이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833.3 라인에서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포지션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매수 쪽으로 매도로 계속해서 떨어질 경우
매수에 대한 자리값도 가능하신데, 자, 두 자리 핵심 자리 있죠. 1821 1.4 매수, 그 다음에 1815 5.2 매수. 네. 이렇게 두 자리 값은 확실하게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가능한 자리 값이라는 거. 네. 떨어지면은 매수 가시면 되겠고, 뭐 최소 15틱, 네. 최 15틱 정도의 순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 네.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아래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몇 틱까지 공략을 하면 되는지 오늘 질문을 주시면 네,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추가 마지막 매수 포지션 가능한 자리값 여기죠. 네. 자, 1808.9인데 자, 18 그냥 09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1809 자리 값에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이 가능하다. 떨어지면은 매수를 가실 수가 있다. 네. 이 자리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 값이고요. 자, 제일 최종 마지막 매수는 1806.5까지 해서 총 4개 자리 값에 대한 매수 플레이가 가능하다. 매도는 2개 자리 값에 대해서 가능한데, 자, 7일장 보실 때는 이 중에 가까운 2개 자리 정도씩은 다 이미 터치하고 뭐 반등 반락 정도 나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7일장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지금 당장 활용하는 포지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톡방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쓸 수 있는 포지션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폭락세를 거쳤죠. 91.808까지 91.80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달러 인덱스로 인해서 달러 자체에서 거래하셔야 되는 포지션도 있지만, 일단 유로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거래하고 계시는 유로 기준으로 포지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기준으로는 아래쪽에서 매수에 대한 자리값 갈 수 있는 자리 명확하게 있는 게, 자, 380 18380 자리값에서 매수에 대한 포지션 가능하시고요. 일단 워낙 달러 인덱스가 신저가를 뚫으면서 내려갔고, 반대로 이제 유로는 신고가를 뚫으면서 올라가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락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유로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더 추가적인 추세를 보일 경우에는 총 3자리에 걸쳐서 매도 포지션이 가능하신데, 자, 7일장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값을 제시 드리겠습니다. 자, 1.19000 자리값, 그 다음에 1.19075 자리값, 이렇게 해서 두 자리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6일장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는 8880 자리값인데, 아마 지금 7일장 오전에 보시는 분들은 이 자리값은 이미 끝나셨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더 추가적으로 급락을 발생시킬 경우에 유로가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 가실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값은 1.17950 자리까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자리값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매를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유로 매수 매도, 그 다음에 골드 매수 매도, 오일 매수 매도, 그 다음에 S&P 나스닥까지 전부 다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장에서 지금 금융 종목들이 전부 다 추세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번 주 고용지표 맞고선 증시 같은 경우는 아예 박스권에 갇혀버린 상황인데, 지금 박스권 상단 하단에서 전부 다 지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 저항을 백방 활용해서 거래를 이어가시면 좋다라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증시는 매수에 대한 포지션 위주로 플레이를 하시라는 거까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윤준 대표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앞전 1부, 2부에서 증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질문 주시면 현재 오늘장 기준으로 가셔야 될 2차 전지 백신 관련된 섹터 어느 종목 가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방송 뵙도록 하겠습니다.